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2일은 인류 소사에 무엇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BC 490년이네요. 마라톤 전투가 이제 있었던 날입니다. 흔히들 마라톤 전투에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 병사가 이렇게 이제 뛰어와 갖고 이제 승전보를 보고를 하고서 이제 뭐 전사를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거리가 뭐 42.19km였기 때문에 그 거리를 달리는 것이 바로 이제 마라톤 경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그 통속적인 속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그 마라톤 전투가 그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마라톤이다 보니까 제가 복장을 좀 마라톤 하듯이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마라톤에 관련된 마라톤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라톤 전투는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의 일부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 그리스, 로마 우리가 신화를 많이 보듯이 그 일대에서 그 지중해에 대한 어떤 패권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그리스 이 그리스는 뭐 우리가 그 그리스 반도 있죠.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의 그 후손이죠. 네. 자,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중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쪽에 있는 그 나라들 간에 이제 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싸움의 그 전쟁의 마라톤 전투의 병력 규모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아테네는 아테네 군사 1만 명 그리고 플라타이아인 1000명 그래서 총 1만 1000명이 아테네 군에 서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쪽은 페르시아군 1만 5천 명이 지금 이제 서로 대치를 해서 싸움을 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피해 규모를 보면은 아테네는 칼리마코스를 비롯해서 192명이 전사했네요. 음, 글쎄 뭐 칼리마코스는 그때 그 이제 아테네군을 지휘했던 이제 장군이라고 봐야 될 텐데 192명이면은 그렇게 큰 그 인원이 아니네요. 이 큰 전쟁치고는.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는 6,400명이 전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로 봐서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이제 대승을 거둔 반대로 페르시아는 대패를 한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아테네 마라톤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마라톤 전투는 BC 490년 제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테네의 칼리마코스와 밀티아데스가 지휘하는 아테네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을 무찌른 전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에서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 경주가 유래됐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네,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볼까요? 그리스는 기원전 6세기 이래 번영을 구가해 왔으며 뭐 엄청난 번영을 구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니까 이제 서남아시아 이 지역이니까 어, 그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요즘은 터키.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 끝에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그렇죠. 그 발칸반도 끝에 보면은 터키가 약간 그 이제 있습니다. 거기 이스탄불이 있죠. 그리고
그 해협이 이제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협을 건너가면은 터키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앙카라가 수도니까 이제 그쪽에 있겠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때 당시 번영을 구가했으니까, 지금 터키가 있는 그 반도, 그것도 반도죠. 이렇게 툭 튀어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편 동방에서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통일제국을 형성하여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이 양대 세력의 대결은 불가피해졌다. 뭐 아무래도 군사력이 큰 나라가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뭐 거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있었는데,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세 번의 전쟁을 치렀네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전쟁이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참 그 비정한 얘기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의 서남부에 상륙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테네에 곧바로 상륙할 경우 그리스 동맹 국가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이제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쪽 반도에 뭐 지금도 뭐 여러 나라가 얽히고 설켜 있지만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이제 있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옹기종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국가라고 하지만 거의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에 페르시아는 마라톤에 상륙함으로써 막강한 군대 규모를 보여주고, 이에 따른 반응으로 그리스 동맹 간의 이견 차이, 그러니까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거냐, 왜 너무나 이제 막강한 군대 그 규모를 이제 보여준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부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아테네 쪽 군사들의 이제 분열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 소위 그 적전 분열이기 때문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죠.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이유로 보면은 그리스의 주병력은 중무장한 밀집 보병 형태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으나 충격력은 강력하다. 밀집 보병 형태. 그렇죠. 커다란 그 부대 인원이 뭐 왼쪽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돌지 않겠어요? 큰 배가 이제 아주 멀리 돌듯이 움직임이 둔하죠. 그러나 한번 전쟁을 해서 부딪히면은 이제 병력이 많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경무장한 보병들과 경기병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페르시아 군대는 무장을 가볍게 한 거죠. 빨리 움직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넓은 데로 나가야죠. 막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넓은 평야에서 싸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의 아테네 그쪽에 마라톤 평야를 갖다 이제 전쟁 싸움터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전투를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싸움을 강제한 쪽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훨씬 유리해 보였죠. 그 뭐 객관적으로 봐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시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의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실패로 끝난 뒤에 다리우스 1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그리스를 갖다 이제 공격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돼 있었는데 1차는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돌아와 생각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갖다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가 침략을 하니까 아테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군대를 소집을 해갖고
장군 10명을 1일씩 돌아가며 쥐를 맞도록 하였으나 페르시아군을 먼저 공격하자는 쪽과 적의 공격을 기다리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마침내 문관 칼리마코스가 공격을 주장해 문제가 타결이 되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1만 명과 플라타이아인 뭐 근처에 있는 뭐 그런 종족이었겠죠. 1000명을 이끌고서 이제 출병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맞붙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21번 볼까요? 자, 아테네군은 넓은 평야에서 최강의 페르시아 기병대와 싸워 이기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언덕에서 주둔한 아테네군과 평원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은 서로 며칠간을 대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우월한 그 화력을 갖고 있어도 우월한 병력을 갖고 있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서로 이제 접전을 할 거예요. 서로 이제 탐색을 하고 야 이거 어디를 치면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이제 척후병을 내보내 갖고 막 정보를 수집해 갖고서 좀 약하다 싶은 대로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제 그런 그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고갈이 되어 가겠죠.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기병 5천 명과 보병 5천 명을 배에 태워서 그 비어있는 아테네를 공격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아테네가 비어 있으니까 저기를 딱 공격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1만여 명이 딱 병력이 상륙을 하면은 이 아테네 쪽 그리스군이 깜짝 놀래갖고 항복하자 이럴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챈 총사령관 밀티아데스가 병력이 줄어든 페르시아 군대를 공격을 했다. 자, 10,000명이 빠져나가니까 그 나머지 이제 군대는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죠. 거기를 이제 1만 1,000명이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1만 1,000명이 아테네군과 플라타이아인은 1만 5천 명의 페르시아군 주력 부대를 중앙으로 유인해 포위했고 거의 포위된 페르시아군은 전사자만 6,400명이 달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정에 집어넣어갖고서 완전히 포위를 해갖고서 막 두드려 팬 겁니다. 자, 패배를 할 것 같은 절망적인 전쟁에서 아무래도 뭐 병력 수가 뭐 3분의 2 정도뿐이 안 되고 뭐 워낙 중무장을 하는 거 뭐 중무장을 했든 경무장을 했든 엄청난 병력이 밀고 들어오면은 이제 야 이거 뭐 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6,400명을 갖다 전사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군의 전령 페이디피데스, 이 페이디피데스가 그 이제 전령의 이름입니다.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달려 아테네의 승전보를 전한 뒤 숨을 거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이야기는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올림픽을 만들 때 저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올림픽의 아버지라고 하죠. 저 사람이 이제 아주 애를 써갖고서 올림픽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저게 이제 더 발전해갖고 지금의 올림픽, 금년 파리올림픽까지 온 겁니다. 지인 중 한 명인 프랑스 문헌학자 미셸 브이헤알이 신설 종목으로 마라톤을 추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의 일화를 감동적인 스토리로 각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다라는 얘기죠. 뭐 저런 사실이 뭐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뛰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전령은 있었겠죠. 근데 뭐 승전보를 전하고서 숨을 거두고 이런 거는 이제 각색이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요게 이제 터키죠. 터키 땅이 여기 요만큼 이제 지금 현재 이게 터키 땅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게 아주 좁은 해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경계를 그렇게 나누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중해죠. 그래서 이제 저때 당시는 지중해를 장악하는 나라가 이제 패권을 쥐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서양을 장악한 나라가 이제 패권을 줬죠. 그게 중세 때 보면은 그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해적들 해갖고 엄청 설쳐대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은 좀 뒤처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막 대서양을 휘젓고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대서양이 이제 좁은 그런 바다가 돼버리고 태평양을 휘어잡는 그런 나라가 이제 에, 세계의 패권을 쥐는 거죠. 그래서 그 태평양을 휘어잡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남하 정책을 계속 쓰던 소련은 결국은 계속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남하하는 걸 저지당하다가 이제 결국은 공산주의화 되고 그 나라는 지금 이제 없어지고 러시아가 지금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음, 글쎄요,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데, 결국은 그것도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일환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지도로 봐서는 이 그리스, 그다음에 지금 터키,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이에서 이제 벌어졌던 전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라톤이라는 그 이제 도시가 있어요. 그리스어로는 마라토나스라고 한다네요. 그리스 아티키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97.1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인구는 8,883명. 2001년 기준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고. 20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 때문에 거기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91명.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거의 300명 정도 됐죠, 제곱킬로미터당. 지금은 한 5, 600명 그 선이 되지 않을까요? 인구 밀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보통 높은 인구 밀도가 아닙니다. 아테네 북쪽에 위치한 그리스의 수도권 도시다. 마라톤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마라톤이라는 경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육상 경기 한 종목으로 42.195km, 26마일과 385야드라고 하네요. 마일과 야드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 거리를 달리는 도로 경주다. 우리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라톤은 일방적으로 포장된 도로, 즉 아스팔트 도로에서 개최를 한다. 그렇습니다. 자갈길에서 뛰는 건 아니죠. 네. 현재 마라톤 강국은 케냐와 이디오피아며 이 중에 이디오피아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딴 실질적인 그 마라톤 강국이죠. 맨발의 마라톤은 아베베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어렸을 때 아베베 하면은 정말 훌륭한 그 마라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베베가 세운 그 기록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2012년에는 우간다 선수가 케냐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백인보다는 흑인들이 이제 우세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황인종이 끼어갖고 뛰느라고. 네. 마라톤은 1921년까지 완주거리가 공식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았지만은 1896년에 개최된 최초의 근대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근대 올림픽이 만들어졌고, 하여튼 그때부터 이 마라톤 경준이 있었는데 1921년까지는
공식적으로 거리를 갖다 딱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모양입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서 이제 뛰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 규모에 따라 수만 명의 참가자가 있을 수 있고 매년 800개 이상의 마라톤이 전 세계에서 열리지만 대다수의 경쟁자들은 아마추어 운동 선수들이다. 뭐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생활체육과 이제 엘리트 체육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생활체육을 하다가 보면은 뭐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이제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씩 참가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슨 저, 마라톤 대, 뭐 동아 마라톤 대, 무슨 마라톤 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엘리트 선수들은 별도로 이렇게 뛰지만은 그 뒤따라가고 뛰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자 아마추어 그 선수들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갖다가 이제 내고 기록을 뭐 이렇게 뭐, 그, 뭐 세계 신기록이니 뭐 올림픽 신기록이니 이런 거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선수들은 이제 정해져 있죠.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메달을 2개 땄죠.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1936년입니다. 예. 제가 사진이라고 써놨지만은 사실 그 사진은 뭔가 어, 그 일장기를 달렸기 때문에 이제 국적 문제가 많이 이제 논란이 이제 됐죠. 그때는 뭐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그 사진을 보도했던 일장기 말소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이 국적이 어디냐 이거 갖고서 정치권에서 막 소란이 이제 있었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웃기는 얘기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싸워야 될 일인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황영조 선수가 그다음에 1992년인가요? 네, 1992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또 많이 있죠. 보스턴 올림픽에 나왔던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봉다리라고 해서 이봉주 선수. 이봉주 선수는 정말 진짜 열심히 잘 뛰었는데,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는 금메달이 이제 없죠. 어찌됐든 이 보면은 이봉주 선수 이후로는 그렇게 뚜렷한 마라토너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마라톤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알아봤는데 이 아주 좀 오래전입니다. 이게 1976년 작품이니까 대학 다닐 때 봤나요? 그 이전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마라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더스틴 호프만 주연이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개요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그 마라톤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8년, 70년대 뭐 중후반에 나온 영화인가 보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 속에 있는 그 줄거리 한번 볼까요? 마라톤이 유일한 취미인 베이브, 바로 더스틴 호프만의 그, 어, 그 역할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자살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충격을 받고는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다. 그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프랑스 여인 엘자 마티켈러라는 배우인데, 프랑스 여인 엘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지극히 평범했던 베이비의 일상 속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이 된다. 베이브는 개안들로부터 납치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구출이 됐다. 또한 그를 고문한 범인은 과거 유대인 수용소에서 고문 담당자였던 악명 높은 스제림임을 밝혀내며 나치 전범을 찾아 나서게 된다. 결국 내성적인 베이브는 성격마저 변화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여기까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봐갖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그 내용을 기억을 하긴 어려운데, 정말 저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이제 납치를 해갖고서 고문을 하고, 음, 어찌됐든 저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예,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정역사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양정고등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그 손기정 선수가 양정 출신이죠. 네. 그래서 양정고등학교에 가면 이 양정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기정 선수가 이제 골이 나는 장면이죠. 베를린 올림픽에서. 네.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합창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그 양정 고등학교 졸업하신 그 동문들 모임에서 이제,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나오면서, 그 손기정 선수가 골이 나는 장면이 이게 크게 걸려 있어갖고, 제가 그 앞에서 사진을 한 카트 찍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마라톤의 영웅이죠. 나중에 그 황영조 선수도 이제 금메달을 땄지만은, 어찌됐든 참, 금메달을 따는 순간은 그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때는 일제시대 때였기 때문에, 일제의 그 압박과 서름 때문에 그 아주 그 우울하고 침체해 있던 국민들한테 큰 그 희망과 그다음에 기쁨을 전해준 선수였으면 분명합니다. 예. 네. 손기정 선수의 그 골이 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